안녕하십니까. 역사왕 강건세 채널에 다시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저번 시간까지 그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의 각각의 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거기다가 가야까지 포함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각국의 삼국의 정치 체제, 그리고 뭐 귀족 K라든지 문화유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고구려하고 백제하고 망했잖아요. 망하고 난 다음에 그 고구려 백제를 다시 살리기 위한 부흥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흥운동이 시험에 꽤 단골로 나오죠. 거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국의 정치체제입니다. 자, 먼저 일단 고구려부터 보죠. 자, 고구려 이게 보면은 뭐 대대로가 나오죠. 대대로 망리지라고 그러죠. 망리지. 연개소문을 대망리지라고 그랬죠. 이게 정확한 뜻을 모르셔도 대대로 망리지다 하면은 고구려다, 그렇게 연결시키면 돼요. 뭐 고구려 오부, 수도에 오부가 있었고 지방에 오방이 있었고,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많이 나오면 욕살 철역은지 지방 장관 명칭입니다. 욕살 철역은지. 이 지방 장관 욕살 철역은지가 정확한 내용이 뭔지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 욕살 철역은지는 고구려구나. 좀 이름이 그 약간 그 북방민족 이름이죠. 욕살 철역은지. 자, 이것과 비교해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철기시대 고대 부족국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자, 여기 보시죠. 그렇죠. 이거 설명을 드렸죠. 자, 고조선에서 고대국가 철기시대까지 그 국가 간직명에서 이 고구려가 왕 아래 상가 고추가 대로 패자라는 지금의 장관급인 대가가 있었고, 실무관리자로 사자 조의 선인이 있었다. 이거하고 이 욕살 철역은지하고 좀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렇죠. 삼국시대가 되면은 지방장관은 욕살 철역은지다. 지방장관이란 것까지도 아실 필요 없어요. 이게 욕살 철역은지가 삼국시대 때 고구려 관직명이구나. 그리고 그 철기 고대국가 시대 때 고구려의 실무관리자가 사자 조의 선인이구나. 그렇게만 배치를 시키시면 돼요. 뭐 상가 고추가 대로 패자도 고구려였다. 사자 조의 선인도 고구려였다. 하지만 이 고구려는 철기시대 고대국가 시대다. 그리고 삼국시대 때는 뭐 대대로는 유명하니까, 망리지라고 유명하니까 욕살 철역은지다. 이건 고구려다. 뭔가 이게 명칭들이 약간 북방민족들하고 좀 관련이 있어 보이죠. 근데 이 사자조의 선인이 좀 헷갈려 해요. 사자조의 선인이. 자, 그러니까 고대국가 시대 고구려 관직하고 삼국시대 관직하고 헷갈려 하시지 마셔라. 자, 또 나와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부여. 마가 우가 저가 구가다. 사출도를 다스린다. 그러면 무조건 부여다. 동해옥저 사마는 왕이 없다. 군장이 다스렸다. 군장의 명칭이 동해옥저는 읍군 삼노였다. 사마는 신지 견지 불의 읍차였다. 자, 또 나왔습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던 다음에 이제 백제는 이제 틀리니까, 백제 저번에 왕 설명할 때 온조가, 부여 유민인 온조가 내려와가지고 한강유역에 자리를 잡죠. 유래 쪽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때 이제 토착 세력인 팔성 귀족하고 연합해가지고 그 국가를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팔성 귀족들하고 정치를 주도를 한다. 그래서 백제 같은 경우에는 이 전쟁을 하려고 그래도 그 이런 귀족들의 사병들을 모아가지고 그 군사들을 모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했지만 육자평과 십육관등으로 구분된다. 이게 가끔씩 그 관직 문제로 나오거든요. 섞여가지고. 그러니까 이 평자가 들어간다.
그리고 끝에 소자, 덕자로 끝난다. 이거는 백제라고 매치시키시면 돼요. 좌평, 평자로 끝나죠. 그리고 뭐 소울, 덕자로 끝나면은 백제라고 매치를 시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백제에서 좀 많이 나오는 게 이 지방의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한다. 저번 왕 할 때 무령왕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웅진시대. 공주로 천도한 다음에 웅진시대 무령왕 때 지방의 22담로를 파견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지방 장악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신하들, 보통 관리들을 지방관으로 파견하는 거는 고려 말 조선 초 때부터나 돼야 그런 것들이 있다. 전국에 진짜 완벽한 지방 제도를 갖춘 거는 조선시대나 가면 되고, 고려 말부터도 조금씩 보내긴 했지만, 그만큼 이 중앙에서 지방을 장악할 수 있으려면은 지방에 중앙에서 파견하는 지방관들이 근무를 해야 중앙에 그 말이 먹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백제가 웅진으로 이제 계로왕이 죽고 웅진으로 천도한 다음에 나라가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영토도 많이 좁아지고 한강유역을 잃어버렸으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웅진시대 때 이 무령왕 때 좀 중흥의 기틀을 마련을 하죠. 이 중국 남조지방하고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좀 발전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방의 22담로의 왕족을 파견. 이 관리를 파견한 건 아니니까 뭐 정확하게는 지방관이라고 볼 수 없지만 어쨌든 중앙에서 지방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 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문영왕 때. 그리고 이 문영왕 사비시대라고 되는데 사비시대가 아니고 웅진시대입니다. 웅진시대 공주. 이 공주 웅진, 이 공주가 원래 명칭은 곰주였어요. 곰. 웅자가 곰웅자잖아요. 그러니까 곰하고 관련됐습니다. 이 공주가. 그래가지고 그런 좀 설화들도 많이 있죠. 약간 곰에 관련된 설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백제가 부여계에서 온 거잖아요. 온조가. 이 부여계가 그 전에 나라가 어디예요? 고조선이죠. 고조선이 있었다가 고조선이 망하고 뭐 부여도 생기고 고구려도 생기고 했지만 그 역사가 전달이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곰에 대한 관련된 거다. 이 웅이 곰웅자다. 공주가 원래는 곰주였다가 이제 공주로 바뀌었다. 그렇게 매치를 시키시면 됩니다. 자, 지방의 22담로, 이건 백제다. 이것만 매치시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신라로 나면 신라는 유명하죠. 골품제, 진골, 성골, 귀족 출신들이 다스리는 나라였죠. 굉장히 신분사회로서 엄격한 신분사회였죠. 이 삼국 중에서 가장 엄격한 신분제 국가였다. 이 골품에 따라 가지고는 진골, 성골, 귀족 출신이 아닌 그 육두품 이상 진출이 제한되거든요. 나머지들은.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육두품 세력이 고려를 창건할 때 그 하나의 세력이 되는 거죠. 호족들과 이런 육두품 세력, 그 다음에 선종, 종교로는 불교의 선종 세력들이 고려 창건에 도움을 준다. 왜 그러냐면 이제 육두품 세력들은 승진이 안 되니까 불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신라에 대해서 불만 세력들이었기 때문에 고려 창건에 도움을 주는 세력 중에 한 명이다. 그래가지고 뭐 골품에 따라서 뭐 관직 진출도 되면 일상생활까지도 다 제한합니다. 집 크기, 수레 크기까지도 제한을 할 정도로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다. 신라는 골품제다. 신라가 나오면 골품제, 화백회의, 화랑, 화자, 꽃화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화왕도. 나중에 설총이 나오면 화왕도가 또 나오죠. 신라는 골품제다. 자, 이제 단골로 나오는 건데, 삼국의 귀족회의. 진짜 이거는 고대 철기국가 시대 제천 행사하고 이 삼국의 귀족회의는 거의 단골로 나옵니다. 자, 고구려 제가회의, 백제 정사회의, 신라 하백회의. 왜 단골로 나오겠어요?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비교가. 고대 국가 철기 시대 때 제천 행사도 뭐
부여, 용고, 고구려, 동맹, 동해, 무천 이런 식으로 있었잖아요. 그리고 삼한 계절제, 5월, 10월 계절제. 그리고 삼국의 귀족회의도 고구려 제가회의, 백제 정사회의, 신라 화백회의.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또 비교가 가능한 게 뭐예요? 저번에 계속 참고자료로 설명했던 불교 승인. 그렇죠. 삼국의 고구려, 백제, 신라, 고구려는 그 순도, 그 다음에 백제는 마라난타, 그리고 신라는 이차도. 이렇게 불교 승인 관련 비교가 되고, 또 역사서. 그렇게 비교가 되는 거는 아무래도 문제가 많이 나오겠죠. 자, 고구려 제가회의다, 백제의 정사회의다. 이 왜 정사회의냐면은 이 암이잖아. 암. 바위예요, 바위. 정사암이라는 바위가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충남 부여 금강 있죠. 충남 부여에 금강이 있는데 그 금강 상류가 백마강이라고 해요. 그 백마강 절벽에 이런 엄청나게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 이걸 정사암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뭐 재상 선출 등 주요 국사를 논의했습니다. 여기는 다수결이다. 이것까지는 아실 필요 없어요. 뭐 다수결이다. 신라 화백회는 뭐 만장일치제다. 막 그런 것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 화백은 아까 화자 들어가면, 꽃화자가 들어가면 신라고 매치시켜라. 자, 고구려 제가회의, 백제는 정사함, 백마강, 금강 상류 백마강의 큰 바위다. 신라 화백회의다. 꽃화자다. 이렇게 매치시키면 됩니다. 많이 나옵니다. 귀족회의는. 자, 넘어가서 이제 문화유산도 나오겠죠. 문화유산도. 여기 문화유산 같은 경우에는 삼국의 문화유산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통일신라 시대부터 이제 문화유산들이 좀 많이 나오죠. 이제 삼국의 뭐 도교 관련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도교 관련해서 이것 문제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지문으로 섞여서 좀 나오죠. 그러니까 도교 관련된 것이, 도교는 뭐예요? 도교. 유교나 불교하고는 다르게 약간 노장사상 관련된 것이 반영이 돼가지고 이제 좀 점을 치거나 그런 약간, 나중에 조선시대 성리학이 발달이 되면 성리학자들이 이런 걸 굉장히 싫어했잖아요. 이런 거. 뭐 점을 치거나 아니면 예전 그 선사시대부터 전해 들어왔던 뭐 샤머니즘 비슷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백제 산수무늬 벽돌, 뭐 금동 대학로 사택 지적비에 좀 약간 도교 관련된 게 있다. 그리고 고구려 같은 경우는 강서대묘 사신도가 그 네 개의 신, 뭐 청룡, 백호, 주작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사신도를 그려놓은 이 도교 관련이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그럼 뭐 고구려는 뭐 장군총들이 있다. 그리고 뭐 사신도, 무용도, 수렵도, 시름도 등이 있다. 이거는 고구려와 관련된 거다. 그리고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백제 칠지도죠. 칠지도. 근초고왕 때. 이게 일본에 그 선물로 보내줍니다. 일본 왕실에. 이게 일본과 교류를 증명하는 건데, 그 칠지도에 새겨진 문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몇 개가 지워져 있어요. 그 해석을 가지고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약간 다툼이 있죠. 그 역사적으로. 일본은 그 지워진 글자를 토대로 이거는 그 당시에 백제가 일본으로부터 약간 지배를 받은 거다. 신하 대접을 받았다.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칠지도를 내려줬다는 거는 일본한테 우리가 그래도 위에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이 칠지도라는 게 굉장히 그 검인데 굉장히 세련되게 만들어졌거든요. 문화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툼은 무의미한 것 같아요. 누가 신하고 그 당시에 누가 뭐 약간 위에 있었다. 그런 다툼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여담으로 말씀드린 거고, 칠지도 관련은 백제 근초고왕이다. 그리고 문영왕릉. 그 문영왕 선명할 때 그 말씀드렸죠. 그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고분들 중에서 그 왕 이름이 쓰여지는 건 이게 최초였어요.
왕 이름이, 지석이. 다른 것들은 써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장군총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장군총 같은 경우에도 왕 무덤 같은데 엄청나게 큰데 그냥 장군총이라고 하잖아요. 밝혀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강서대묘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왕묘는 아니기 때문에 그 중국 뭐 신하라는 말들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 이 문영 왕릉은 이 왕 이름을 왕릉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신라 같은 경우는 뭐 황남대총, 천마총 엄청나게 큰 무덤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왕 무덤인지가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어느 왕릉이라고는 안 하죠. 황남대총, 천마총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 공주 문영왕릉은 그 지석에서 문영왕이라는 게 그 한문으로 표시가 돼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고고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중국 남조와 교류를 증명할 만큼 그 벽돌식으로 만들었죠. 남조의 영향을 받은 거. 우리나라는 보통 화강암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벽돌을 안 하거든요. 돌 많으니까. 그리고 벽돌이 약간 그 아라비아에서 넘어온 거잖아요. 그 제조 기술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의 벽돌이 넘어와가지고 남조 쪽에는 중국 남조 시대 때에는 그 벽돌 무덤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하고 증명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익산 미륵사지석탑. 미륵사지석탑이 많이 나옵니다. 이 익산 미륵사지가 사비시대, 부여시대죠. 그 무왕 때 세운 사찰이다. 익산 금마전. 익산 쪽에 세운 거죠. 거기에 석탑이 두 개, 쌍탑이 있습니다. 똑같은 쌍탑이. 지금 뭐 복원돼 가지고 있는데, 그게 가보시면 엄청나게 부지가 넓어요. 그 미륵사 터가. 그 백제 마지막 부흥을 이끌기 위해서 이제 그쪽에다가 엄청나게 큰 절을 지었었는데, 지금은 그 절터만 남아있죠. 여러분 그냥 참고로 상식적으로 이 미륵사지잖아요. 지. 원래는 미륵사였겠죠. 미륵사라는 절이 있었겠죠. 하지만 미륵사지라는 걸 왜 붙였어요? 폐허가 됐기 때문에. 사찰은 없어요. 그래서 땅만 있기 때문에 미륵사지라고 해요. 미륵사지. 그리고 뭐 통일신라 시대 신문왕이 만든 그 절이 가문사였잖아요. 가문사. 근데 거기도 지금 그 절은 다 없어졌기 때문에 가문사지라고 그래요. 땅만 남았기 때문에. 이건 참고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에서 뭐 금제사리 봉영기가 출토가 됐다.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이다. 이게 석탑으로 이제 돌로 만들었지만 양식은 목탑 양식이다. 이렇게까지 자세히 안 나오고, 이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익산 미륵사지 석탑 나오면은 백제다. 그렇게만 연관시키면 돼요. 자, 그러면 신라로 넘어가도 이제 신라는 이제 통일신라 시대에 가면 더 많은 게 나오고, 그리고 이 신라 같은 경우에는 나라를 통일한 나라잖아요. 그리고 이 신라가 가야에서 뿐만 아니고 이 금들이 많이 나와요. 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금 관련된 문화재가 꽤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금 관련된 거 나온다? 거의 신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 금 세공 기술도 발달했겠죠. 금이 많이 나오니까. 뭐 금관, 금제, 관식, 관모, 금이 섞여 있는 관모거든요. 그것만 나오면 신라구나, 그렇게 매치를 시키면 돼요. 이 가야 신라 그쪽에 금이 많이 나와요. 특히 가야 쪽에 많이 나와요. 철도 많이 나오고. 뭐 첨성대는 유명하니까 선덕여왕 때 신라 거다. 뭐 황남대총, 전마총. 뭐 경주면은 당연히 신라겠죠. 경상도니까. 분황사 모전석탑. 이 모전이라는 말이 석재를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서 쌓은 석탑이에요. 아까 뭐랬어요? 문영왕릉은 아예 그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만든 거고, 이제 모전석탑은 모방했다는 거거든. 이 모가 모방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화강암이 많이 생각되니까 이 화강암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은 거예요. 벽돌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쌓은 석탑이다.
여기 이게 이제 분황사 모전 석탑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신라 석탑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재 문제는 가령 분황사 모전 석탑에 대해서 맞는 거 틀린 거 이런 식으로는 절대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이제 여러 시대를 섞어 놓고 거기서 이제 맞추는 거죠. 이게 어느 나라인지 어느 시대인지 그걸 맞추는 거기 때문에 자세하게까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죠. 분황사 모전 석탑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신라 석탑이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나오죠. 경주 황룡사 구축목탑. 이건 소실됐죠. 소실. 이게 승려 자장, 또 나중에 승려 관련 문제 나오면 자장이 나오거든요. 이 자장이 건의로 선덕여왕 때 건립했다. 이 구축 목탑. 여러분 그냥 지금은 탑으로 생각하시면 뭐 불국사에 가면 석가탑이 있고 뭐 다보탑 보셨죠. 이게 가장 유명하니까 그냥 탑처럼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목탑이라는 거는 아까 그 정림사조 5층 석탑이 석탑이지만 목탑 양식을 했다는 거. 이 목탑이라는 건 뭐냐면은 쉽게 설명하면 그 경복궁을 많이 아시죠? 경복궁. 경복궁이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죠. 근데 2층은 실제로 가보시면 2층은 없어요. 없죠. 그렇죠? 2층으로 올라가는 뭐 계단이 있다는 그게 아니에요. 밖에서 보면 2층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1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복궁을 같은 그런 2층으로 된 경복궁 같은 거를 9층까지 쌓았다는 거예요. 9층까지. 그렇다고 거기에 뭐 계단이 있어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탑처럼 9층까지 쌓았다는 거예요. 이 경복궁이 그 9층까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죠, 그게.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목탑이 남아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다른 뭐 아시아 국가에서 이 목탑 같은 걸 많이 했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도 별로, 왜 그러냐, 목탑은 잘 타기 때문에,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대부분 석탑이 남아있지 목탑은 거의 안 남아있죠. 근데 일본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일본은 전쟁 같은 게 그 본토에서 전쟁이 있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불탈 일이 없었죠. 거기에 호류사가 거기인가 또 5층인가 뭐 그 목탑이 있어요. 그게 세계적인 관광 명소잖아요. 굉장히 화려하니까. 석탑보다는 이 목탑이라는 게 건물을 9층을 쌓은 거니까. 5, 6층을 쌓은 거니까. 가령 이 황룡사 9층 목탑이 아직도 우리나라에 존재한다. 이건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큰 문화재고 관광상품이 됐을 거예요. 지금 저번에 제가 경주에 가봤더니 그 모방을 해가지고 만들어 놨더라고요. 만들어 놨는데 엄청나요. 엄청나게 크고. 근데 그게 모방한 게 아니고 실제 있었던 게 남았었다면은 정말 더 대단했겠죠. 자, 이 황룡사 구축목탑은 이 층마다 신라와 그 적이 되는 사람들을 그 한 층마다 매겼어요. 뭐 일본 뭐 돌궐 막 그런 식으로 이제 그들을 막아내야 된다는 그런 염원을 가지고 이제 한 층 한 층 올린 거죠. 호국불교죠. 국가를 지키기 위한 그런 불교다. 근데 여기서 좀 아셔야 되는 게 그 층마다에서 의미를 부여를 했는데 고구려하고 백제는 안 들어가 있다. 그 말은 이 당시에도 한민족이라고 생각을 했던 같은 민족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물리쳐야 될, 막아내야 될 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건 제 오피셜입니다. 자, 신라는 첨성대, 황룡사 구축목탑, 황룡사 구축목탑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황룡사 구축목탑이 나중에 고려 때 몽골 침입했을 때 이때 불타서 소실이 되거든요. 그때 또 나옵니다. 자장의 권유로 만들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문화유산은 여기까지 하시고, 자, 이제 좀 중요한 게 고구려, 백제와 고구려의 부흥운동이에요. 부흥운동. 이게 또 꽤 많이 나와요. 이게 또 왜 헷갈리냐면 그 통일신라 시대 말에 후삼국 시대 있잖아요. 후삼국 시대 이제 견훤, 궁예, 왕건 나오는데 이거하고 좀 시대별로 좀 헷갈려 하시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때도 백제 고구려 그 부흥운동 세력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하니까 후백제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백제와 고구려의 부흥운동은 삼국시대 때 백제 고구려가 망하고 그 유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유민들 이제 뭐 왕족들도 있을 거고 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라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부흥운동을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른 건 아실 필요 없어요. 복신, 도침, 부여풍 이게 나오면은 백제다. 건모잠, 안승이 나오면 고구려다. 이렇게 매치시만 시키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부흥운동을 했다. 백제는 복신, 도침이 이제 뭐 부여병, 의자왕, 마지막 왕이죠. 백제의 왕으로 추대가 됐고, 뭐 복신, 도침은 주류성, 뭐 흑치상지, 임준성에서 정했다. 이것까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흑치상지, 복신, 도침, 부여풍이 나오면 백제다. 그리고 이 백강전투가 이 시기로 할 때 많이 나오는데, 이 백강전투가 왜 지원을 받아 백제가 저항을 했었죠. 신라군한테 결국에는 패배를 하죠. 왜 그냥 백제하고 신라는, 아니 왜는 일본은 가깝다고 그랬잖아요. 그 일본 왕실에서도 우리의 선조의 핏줄은 백제계다라고 천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백제가 망하니까 그 일본이 지원을 해줬겠죠. 하고 일본하고 같이 그 전투를 했지만 이게 백강전투다. 하지만 신라군은 패배한다. 백강전투 하면은 백제 부흥운동 시기에 싸웠던 전투다. 그렇게 매치를 해요. 백강전투가 뭐다라고는 나오지는 않고, 이 시기 문제에서, 전투 시기 문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저번에 제가 OT 때 설명드렸던 기벌포 전투, 그리고 내소성 전투 있잖아요. 그거하고 섞여서 나옵니다. 백강전투. 백강전투가 먼저죠. 먼저. 고구려 관련된 거는 건모잠이 안승을 왕으로 추대한다. 건모잠 안승이 나오면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이다. 이게 안승이 신라로 결국에는 귀화를 해요. 귀화를 해가지고 이제 문무왕이 이제 안성을 보덕국, 지금의 익산 그 무왕 때, 사비시대 무왕 때 그 미륵사를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익산 쪽에, 익산 근마에. 그 거기를 보덕국이라고 칭하면서 이 고구려 그 부흥운동 세력인 안승을 보덕국 왕으로 임명을 합니다. 근데 왜 보덕국 왕으로 임명을 했을까요? 보덕국 왕으로.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이게 역사의 흐름에서, 자, 고구려 백제가 다 망합니다. 아니, 예, 고구려 백제가 다 망하고, 이제 이런 부흥운동이 그렇게 크게 일어나진 않아요. 지금 막, 그 신라를 위협할 정도, 그 당시에는 당나라 신라였겠죠. 신라를 위협할 정도로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역사적으로 볼 때. 워낙 세력이 그 당시 나당 연합군이 셌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안승이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 안승이 귀화를 합니다. 신라로. 그래가지고 안승을 그 지금의 익산인 보덕국 왕으로 임명을 한다. 왜 그러느냐? 이제 부흥운동 세력도 다 눌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일어난다? 그렇죠. 당나라가 한반도에서 물러나지 않았겠죠. 한반도를 먹으려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신라하고 당나라하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나당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나당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신라 입장에서는 당나라는 아무래도 인구도 많고 하니까 병력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부흥운동 세력들하고 싸울 시간이 없죠. 그렇죠. 그 사람들을 포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나라한테 맞서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고구려 안승을 이 보덕국왕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이들의 세력을 끌어들이려고 그랬겠죠. 그랬기 때문에 왜 얘를 왕으로 임명했을까? 왕이라고 해봤자 그냥 조그만 그냥 형식적인 왕 그 지역으로만 만들었겠죠. 그냥 관직명을 준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나당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부흥운동 세력을 끌어들였다. 그래서 안승을 보덕공왕으로 임명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중요한 게 이 고구려 백제 부흥운동에서 중요한 거는
이 백강전투나 안성을 보덕국왕으로 임명했다. 이게 나당전쟁 전이라는 거. 기벌포 전투, 매수성 전투 전이란 것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까지 이제 삼국시대 모든 걸 마쳤습니다. 가야까지 포함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 삼국시대 가야 문제는 이 정도만 아시고 이제 이 정도를 아시고 문제풀이로 가시면은 더 쉽게 다가오고 문제풀이에서 이제 더 자세하게 그 설명을 드리면은 더 이해도 빠르시고 더 머릿속에 팍팍 들어오실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삼국 통일이 돼가지고 이제 통일신라 시대로 넘어가죠. 통일신라 시대와 발해 시대 합쳐서 남북국 시대라고 하는데 남북국 시대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